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1,500명대에 달할 만큼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고 한 주 정도가 흘렀는데 과연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어딜까요?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요. 확진자가 1,600명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1,500명대가 나와서 혹시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하루랑 이틀 수치를 보시면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확진자 숫자는 일주일 평균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균을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가 관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고 있노라면 4단계 조치가 워낙 국민들의 일상을 좀 옥죄는 조치다 보니까 짧고 굵게 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이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짧고 굵게라는 것에서 짧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2주는 좀 많이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요. 예. 다음 주 주말에 봤을 때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확산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단계를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정도만 시행을 하고 다시 단계를 내리게 되면 확진자가 또 폭증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주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재생산 지수도 있고 뭐 이동량도 있고요. 최근에 확실히 좀 개선되는 기미가 보입니까? 개선되는 기미라기보다는요. 예. 악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점인 것 예. 같습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수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1.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수는 지난 2주의 확진자 추이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예측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예. 감염 재생산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산 기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상황을 통제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표인 이동량 지표를 보면 네. 수도권에서는 1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수도권의 그 이동량 지표는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 지표는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늘어났다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확산세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가 있다면 다음 주 중반부터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중반이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4단계를 좀 더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가 워낙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2주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유행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예측 결과에 따르면 2주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경우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방역 조치에서 그나마 기대할 만한 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중환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0대와 그다음에 60대에서 이런 중환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방역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보다 예.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60대 중에서도 맞지 않은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좀 위중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60대에서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50대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대 후반의 경우에는 60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이 한번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젊은 층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나 보죠?
네, 지금 젊은 층에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인데요. 지금의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고연령층에서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는 일부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연령층에서 발생률이 조금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주로 이제 20대, 30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고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40대랑 50대로도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진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면 가정으로 옮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해지고 하는 거니까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비수도권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들은 비수도권도 좀 단계를 발맞춰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지만 방역 당국이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비수도권도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비수도권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요. 지금 비수도권에서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불과 2주 전만 생각해도 비수도권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도권의 유행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의 격차가 커질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이렇게 단계의 격차가 커버리면은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는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 최근 자기검사 키트, 자가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음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가 확산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자가진단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음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작년 연말부터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유행을 촉발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합니다만 하지만 효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근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인지해야겠습니다. 네, 사용하는 분들은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대규모로 사용할 때에는 비용 대비 효과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라면 우리가 비용만 소모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가진단 키트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문제입니다. 8월 말 9월쯤 돼야 좀 넉넉하게 백신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약마저도 좀 말썽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네, 예약 문제는 있어서 첫 번째는 당국에서 들어오는 백신을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하려는 이런 전략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약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 높은 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약 문제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55세, 59세 이렇게 5세 구간으로 구간을 자르게 되면 인구가 많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59세, 58세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오거나 요일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접속이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에 예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면 충분히 예약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한 해외 입국객에 대해서 지금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시노팜 백신 맞고 온 분들이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노팜 백신의 경우에는 WHO에서 승인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WHO에서 승인 조건으로 내건 것이 예방 효과가 50%를 이제 넘을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 능력은 소폭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노팜 백신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효과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효과가 낮은 상태에서 더 감소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자가격리를 면제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백신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비교적 빨리 데이터가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그 선제 조치 중에 하나로 대유행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결국은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바이러스 배출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요. 예. 잠복기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으로 14일을 쓰고 있는데요. 14일보다 더 넘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단검사의 정확도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입국 단계에서 완전히 걸러낼 수 없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유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해외 유입에 있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해외 유입에 대해서 좀 철저히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결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국내에서 유입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예. 델타 변이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등장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아니면 해외 입국자의 절차에 대해서는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등장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방역 당국이 더 강력한 확산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나올 겁니다.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존의 무기이고요. 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겨야지만 기존의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될 것이고요. 다음에 등장할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예. 아. 앞서서 저희가 출연을 하셨을 때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준비의 전제 조건은 일단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50세 이상에 대한 인구의 접종 완료가 있어야 되고요. 5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접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수준에서도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를 해야지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 우리가 영국과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 전략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영국은 그래도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를 했지만 싱가포르는 방향 자체는 코로나의 공존을 꾀하고 있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방향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속도와 아니면 그 정도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네요. 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 딱 떨어지게 어떤 시점부터는 종식이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종식은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점점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코로나와 공존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런 시점은 결국은 백신 접종률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백신과 강력한 거리두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학과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